문제 2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문항을 해설하면서 지문과 선택지의 프리뷰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뭐 새롭게 접하는 스킬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정상적으로 푼다면 반드시 이제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일단 그 프리뷰 과정을 반복해서 소개하는 것은 앞서 시간에서 이제 끝내고, 이제 2번을 포함해서 다음 문항에서는 프리뷰 과정을 굳이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지문과 선택지의 프리뷰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지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 그 방법임을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청군에 포위되어 있을 때 신하들은 척화론과 주화론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했다. 척화론과 주화론으로 나뉘어서 대립했다고 했어요. 근데 척화론을 주장한 김상헌은 청에 항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끝까지 저항하자고 했다. 김상헌은 척화론자입니다. 그래서 청에 항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저항하자고 했어요. 그의 주장은 중화인 명을 버리고 오랑캐와 화해를 맺는 일은 군신의 의리를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화론을 주장한 최명길이 나옵니다. 나아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물러나 지킬 수도 없으면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했고, 명을 섬겨야 한다는 김상헌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명을 섬겨야 한다는 김상헌의 주장에는 일단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화인 명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신의 의리를 버리는 것이 아닌데, 나라가 없으면 이 군신의 의리를 지키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항복을 먼저 하고 훗날을 기약하자는 것이 최명길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 주화론과 척화론 사이에서 고심하던 인조는 결국 최명길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에 항복하는 길을 선택했다. 인조는 주화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청에 항복했어요. 청군이 물러난 후에 척화론자들은 국왕이 항복의 수모를 당하는 것이 모두 주화론자들 탓이라며 비난했다. 그들은 주화론자들을 배신자라고 공격한 한편 김상헌을 절개 있는 인물이라고 추켜 세웠다. 척화론을 주장했던 김상헌을 절개 있는 인물이라고 추켜 세웠던 거죠. 자, 척화론자들의 주장을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 인조 때에는 척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전국을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주화론을 받아들여서 항복한 인조가 척화론을 내세우기는 어려웠었겠죠. 그래서 주화론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정계에서 쫓겨나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조의 뒤를 이은 효정은 청에 복수하겠다는 북번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척화론 입장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척화론을 주장했던 자들을 중용하면서 최명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효정에 의해서 등용된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었을 때 주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최명길을 위시한 그 주화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정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송시열 사후에 나타난 노론 세력은 송시열이 있었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송시열 사후에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론 세력은 최명길의 주장에 동조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요직에 오르지 못하게 막았다. 이는 송시열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앞서 송시열이 주장했던 내용이었죠. 이로써 김상헌의 가문인 안동깁시들은 정계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주화론자들의 후손은 요직에서 배제하고 척화론을 주장했던 그 김상헌의 가문은 정계에서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죠.
자, 이제 선택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명길은 중화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주화론을 주장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최명길은 주화론자고 김상훈, 그러니까 척화론자와는 견해가 달랐어요. 일단 항복한 후에 후위를 기약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김상훈의 주장과 공통점이 있었죠. 명을 섬겨야 한다는 김상훈의 주장에 동의. 즉 중화의 명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화 중심의 세계관을 여전히 구사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최명길이 중화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택지 1번은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선지를 보시면 효종은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 청군의 항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최명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청에 항복했다고 했는데 항복한 것은 인조였고 효종은 그 다음의 임금이죠. 따라서 청군의 항복력을 받아들인 것은 효종이 아니라 인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상 틀린 선지고요. 이런 주장도 송시의 주장이 아니라 최명길의 주화론자를 대표하는 최명길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선택지 2번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김상원은 명에 대한 군신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화론에 맞섰다. 김상원의 주장은 첫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서 김상원의 주장이 나오는데 명에 대한 군신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중화인 명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선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첫 번째 문단에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문단이 맞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지. 인조는 청에 항복한 후 척화론을 받아들여서 주화론자들을 정계에서 내쫓았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문단이었죠. 인조는 주화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척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국을 주도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정계에서 쫓겨나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선지에서 주화론자들을 정계에서 내쫓았다라는 말도 틀렸고 척화론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틀린 내용이죠. 청에 항복한 것조차 주화론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주화론자들을 청계에서 내쫓았다는 내용 역시 틀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선지. 노론 세력은 주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조를 설득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론 세력은 언제 등장했나요? 효종에 의해서 등용된 송시열이 죽은 이후에 등장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화론은 최명길이었고 이 송시열 이후에 등장한 노론 세력은 척화론을 계승한 파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론 세력이 주화론을 받아들여서 인조를 설득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선택지 5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이처럼 모의평가 2번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해설을 마쳤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 1번이 일단 시간적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문제 풀이에서의 그 핵심 이슈였다면 두 번째 문항은 각각 이제 대조적이고 비교되는 내용을 서로 비교 검토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척화론과 주화론, 김성환과 최명길, 그리고 인조와 효종, 그리고 송시열과 노론 세력, 이 둘은 이제 계승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뭐 동일한 입장이죠. 어쨌든 척화론과 주화론, 김상원과 최명길, 인조와 효종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 대조해 가면서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상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해설을 마치고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